청일전쟁 발발 후 일본에서는 영화기 황금시대가 열렸음을 다음과 같이 알렸다. 일본인들은 이 전쟁에서 이기면 세계열강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골 출신 사무라이로는 곤란하고 세계에 통용되는 양식이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양식이란 영문학으로 말하면 굿센스 같은 것이고 프랑스에서는 그것을 봉상스라고 부른다. 그러한 세계로 통하는 여건을 손에 넣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두말할 나위 없이 외국어이고 영어다. 영어라는 것 뒤에는 테라 인코그니타, 다시 말해 새로운 미지의 세계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력은 세계적으로 안정되었고 구미의 개인주의, 자유주의는 일본 시민사회의 다없는 온상을 발견하고 노도와 같이 밀려와 사상계를 섞어냈다. 문예뿐 아니라 다른 학문예까지 말이다. 그것을 통틀어 서양 문명의 내습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기저에는 근대 합리주의가 깔려 있었다. 영어는 그것들을 말하고 보여주는 창이다. 후대에 이루어진 평가지만 영어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일본인들의 통찰력이 놀랍다. 바로 그 무렵 요시사부로는 영어에 관한 논문 외국어 교수 신론을 발표했다. 드디어 논문을 발표했구나. 외국어 교수 신론. 제목부터 마음에 든다. 카쿠조가 말했다. 1894년 여름 요시사부로는 도쿄 국립심상중학교 외국어가 주임교사로 근무하며 논문 외국어 교수 신론을 발표했다. 문법과 리딩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인상 깊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을 거야. 요시사부로는 외국어 교수 신론에서 당시 학생들은 문법 공부를 할 때 용어의 자구 해석에 급급하고 자구 외우는 데 매달려서 실질적인 문법 개념 파악과 이해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딩 수업 역시 전혀 체계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중학생이 5년간 영어를 배워도 보통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은 수업 시간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교수법의 부조화 내지는 혼란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보통 교육의 일부로서 영어를 교수할 때는 국어 한문을 비교의 기초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주장의 이론적 근거를 구관념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관념을 이해하는 귀납법의 뿌리를 둔 헤르바르트 교육학에서 찾았다. 헤르바르트는 페스탈로치의 교육 철학에 영향을 받았으며 근대 교육학을 체계화한 교육학자다. 오카쿠라는 제국대학에 다닐 때 초빙 외국인 교수 에밀 하우스크네흐트로부터 헤르바르트 교육학을 배웠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영학 이야기를 좀 해보자. 내가 대학에 다니던 1870년대 후반 도쿄대학은 법학부, 이학부, 문학부 모두 합해 한 학년이 70명쯤 되었다. 수업만 놓고 보면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제대로 따라갔고 나머지는 간신히 쫓아가거나 공부하는 신용만 했던 것 같아. 당시 관립학교는 정치경어라고 해서 서양인 교사가 모든 과목을 영어로 가르쳤으니 그럴 만도 했지. 일각에서는 그렇게 구어 중심으로 가르치는 정치경어로는 영어를 제대로 배울 수 없다는 비판을 꾸준히 제기했어. 문법과 독해 위주로 가르쳐야 한다면서 말이야. 게이오기즈쿠를 위시한 사립학교 쪽이 주로 그랬지. 내가 졸업하고 몇 년 지나고 나서일 거야. 관립학교도 정치경어를 폐지했어. 초빙 외국인 교수들에게 고액의 월봉을 지급하기 때문에 재정 문제가 심각했고 그 무렵 서구로 유학 갔던 청년 지식인들이 속속 귀국함에 따라 일본인들이 초빙 외국인 교사들을 대체하게 된 점도 영향을 줬을 거야. 결국 일본인 교사가 문법과 독해 중심으로 가르치는 변칙영어가 대세가 되고 말았지. 문제는 학생들 영어 실력이 종전에 비해 나빠지고 있다는 게야. 카쿠조의 말에 수긍한다는 표시인지 요시사부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받았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외국인 교수가 정칙, 일본인 교사가 변칙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남교 시절부터 외국인 교수가 정칙으로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경어는 모리아리노리 문부 대신 때인 1886년경 도쿄대학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정칙은 구어 중심, 변칙은 문어 중심의 외국어 교육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유래를 따지면 난학 시절 나가사키에 상주하던 통역사가 구어 중심으로 네덜란드어를 배워 교류하던 방식과 에도에 있던 난학자들이 네덜란드 문헌 번역을 통해 서양의 학문과 지식을 수용하던 방식이 영어 교육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개성소 시절에는 어학을 정칙, 강독을 변칙이라고 했습니다. 메이직이 들어와 초빙 외국인 교수가 영어로 강의하는 정치경어를 둔 이유는 서양을 배워야 하는데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고 전문 용어의 일본어 번역도 정착되지 않아서 일본어를 모르는 서양인에게 교육을 맡길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언어교육의 원리로 봐도 구어부터 배우는 방식이 자연스럽고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칙이라는 표현을 쓴 건 그런 생각에 저변의 서양이 옳다,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양을 모델로 한 근대화가 시급한 마당에 영어를 순수하게 정칙으로 배워 숙달하려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영어로만 배워서는 정확도가 떨어져 이해력 저하가 염려되므로 속성인 변칙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변칙 영어가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근래 들어 변칙 영어가 대세라고 하는데 그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정칙 영어 교육을 하는 관립학교 같은 중고등교육기관은 전체로 보면 불과 얼마 되지 않고 대다수가 변칙 영어로 가르치는 영학숙 같은 사학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원래부터 대세는 변칙 영어였습니다. 과거 통역사나 난학자의 사회적 지위를 비교해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식 측면에서도 근대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서양을 배우자는 구화주의가 쇠퇴하고 국가주의화, 국어주의화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향을 반영해서인지 혹자는 영어로만 배우는 건 마치 영국의 식민지 인도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혹자는 친구인 나스의 소세퀴를 말한다. 변칙 영어를 문법과 역독에 치중하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서양의 전통적인 문법 번역식 교수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실제 공부 방식을 보면 먼저 영어 단어를 포함한 문법 지식과 리더 기본책을 한학 수업할 때처럼 소독 방식으로 배웁니다. 소독은 경전 같은 한학을 배울 때 활용하던 전통 학습법으로 의미나 내용을 이해하기에 앞서 소리를 내어 책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눈과 입, 귀 등 모든 기관을 이용하여 우선 몸에 익힙니다. 음독과 비슷합니다만 음독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읽는 데 비해 소독은 문장의 뜻을 모르고 읽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저도 니온바시에서 게이오기 축구 출신 선생님으로부터 영어를 소독으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책상 건너편에서 저의 영어 리더 책을 거꾸로 보면서 긴 교사봉으로 단어 하나를 짚어가며 읽어주시고 저는 소리내어 따라 읽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소독 과정을 마치면 회독 단계로 넘어갑니다. 회독은 학생 몇 명이 무리지어 공부하는 공동학습 방식으로 영어 책을 돌아가면서 한 명씩 강독하고 질문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질문 공세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진짜 영어 실력은 이처럼 소규모 인원으로 발표하고 토론을 거쳐 평가하는 회독 과정에서 길러집니다. 회독 과정을 마치면 마지막 단계인 자습으로 영어책을 개인적으로 깊게 파고듭니다. 부쿠자와 유키치 선생님도 난학을 그렇게 배웠다고 들었습니다. 영학은 독학하셨고요. 이런 공부 방식은 독해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입니다. 최근에는 영문도 해석을 해야 하고 또 굳이 소리내어 읽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생겨 소독이라는 의미가 희미해지고 좀 더 포괄적인 역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카쿠조는 만족스러운 듯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었다. 언어학자라서 역시 다르구나. 소독과 회독은 나도 한학을 배울 때 해봐서 잘 알지. 난학 때도 그랬겠지만 종래의 한학 학습 방식 중 소독을 외국어 학습법의 왕도라고 여겼으니까. 영학도 당연히 그렇게 배워야 하는 줄로 알았겠지. 양학교 시절 친구 중 한 녀석이 디스 이저 펜슬이라는 영어 문장을 지스 고래와 이뽕노 펜시루 엔피츠 이즈 데아루라고 일본어 문법과 어순에 맞춰 읽는 거야. 발음도 엉터리고. 피식 웃었더니 기분이 상했는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자기는 맞게 읽었다는 거야. 자칫 언성이 높아질까봐 영어 문장은 영어 어순대로 읽어야 하고 영어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게 영어 공부에 효과적이라고 한마디 해주고 말았지. 지금 우리 일본은 온 나라가 읽는 것, 다시 말해 영어책을 읽고 이해하는 것, 영어책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것을 실용영어라고 하며 거기에 골몰하고 있어. 나는 그런 방식의 영어 공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영어 그 자체의 습득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지. 페누로사 교수님이 지금은 일본 미술 전문가로 유명하지만 처음에는 철학도 가르치고 정치학의 기초로 스펜서의 사회학을 강의하셨어. 나도 정치학에 관심이 많아 그분 강의를 들었지. 내가 교수님 눈에 띈 건 변칙 아닌 정칙으로 영어를 잘해서야.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전반적인 영어 능력이 뛰어난 조수를 구하셨거든. 그런데 아까 말한 그 친구처럼 영어를 배워서는 기껏해야 번역 일밖에 못해. 소독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앞에서 언급한 카쿠조의 양학교 친구처럼 영어 뒤에 일본어 번역도 붙여서 읽었다. 펜시루 엔피츠와 같이 여러 번 리듬감 있게 반복하여 읽기 때문에 펜시루는 엔피츠라고 굳이 외우지 않아도 소리와 리듬으로부터 펜시루는 엔피츠라고 머리에 각인이 된다고 생각했다. 다음은 영문 운독이다.
구문운독이라고도 한다. 일종의 거꾸로 해석법으로 당시 일본인들은 가나와 영어의 어순 차이 때문에 영어 문장마다 단어 바로 밑에 아래처럼 일본어 어순에 맞게 번호를 매기고 그 번호 순대로 읽고 해석했다. 이런 학습 방식은 한문운독법의 흔점 중 카에리점의 1, 2, 3점에서 차용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영어 문장을 앞에서 뒤로 다시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하는 셈이 된다. 이런 방식의 읽기를 두고 영문운독이라고 했다. 나중에는 따로 번호를 매기지 않고도 영어 문장을 뒤에서부터 거꾸로 해석하는 습관에 길들어졌다. 1880년대 초반 게이오기 주쿠 유학 당시 6일준도 영어책에 번호를 매기면서 영어 어순을 익혔다. 아래는 당시 쓰이던 영문운독의 실제 예로 뉴 내셔널 리더스 제1권 자습서 중 제1과에 나오는 문장이다. 영어 문장 바로 위에 가타가나로 발음을 표기하고 영어 단어 왼쪽에 아래 첨자로 어순을 나타내는 숫자를 적었다. 그 순서대로 읽고 해석한다. 영어 문장의 각 단어 아래는 해당 단어의 뜻을 한문 혼용해 가나로 적었다. 2년 전쯤에 스보우치 쇼요가 영어 교육에 관해 쓴 글을 잡지에서 읽은 적이 있어. 영어 교과서와 영문학 교과서는 다르다고 하며 영어를 배우려면 가능한 리더를 이용해 최근 영문을 익히고 겸해서 대가의 걸작을 읽는 걸로 충분하다고 하더군. 스보우치가 그런 주장을 한 건 영어학교나 대학에서 영어 부교재로 활용하는 교과서가 너무 어렵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던 걸 거야. 소설 같은 비교적 쉬운 교재를 사용하자는 말이었겠지. 그 점에 대해 도야마 마사카즈 교수님도 리더 제4권, 제5권을 마치면 셰익스피어나 밀턴의 시 같은 어려운 교재로 가르치는데 그런 수업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어. 맞는 지적인 것 같아. 교수님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영어 부교재를 쉽게 정리한 자료를 따로 만들어 나눠주셨어. 나중에 구어 문장 중심의 학습을 강조하시고 교과서도 그런 취지로 쓰셨다는 말을 들었어. 영어 교과서와 영문학 교과서가 다르다는 스보우치 선생님 말씀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야마 교수님의 더 문부쇼 컨버세이셔널 리더스는 윌슨 리더스와 유니온 리더스 같은 미국 일변도의 리더에서 벗어나 마침내 일본인의 손에 의해 일본인을 위해 만들어진 영어 리더의 효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총 5권 중 제1권과 제2권은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를 통해 언어 능력을 기르고 문법 항목의 단계적인 반복 훈련을 합니다. 제3권부터는 먼저 읽을 거리를 제시하고 교사와 학생이 그 내용에 대해 문답 형식의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제3권은 이솝우화와 그림 동화,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이탈리아, 이스라엘, 그리스 등 세계 여러 나라나 지역을 소재로 한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제4권은 나폴레옹, 크롬웰, 링컨, 프리드리히 대왕,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역사적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제5권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리오 왕의 두 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문법에 관해서도 제3권 이후에도 제1권과 제2권에서 습득한 항목이 반복되어 시리즈 전체를 통해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체인벌린 교수님이 교과서 편찬 작업을 도와주셨습니다. 저도 체인벌린 교수님의 작업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그 교과서를 잘 압니다. 교수법 측면에서 보면 문법은 간단하게 가르치고 대화문 훈련을 강조하셨는데 제 판단으로는 올랜도르프 교수법이나 드레이스프링 교수법 같은 신교수법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올랜도르프는 고전적인 문법 번역식 교수법을 개량해 구어적인 부분을 가미한 교수법을 고안한 학자입니다. 모국어를 기초로 영어를 가르치며 특히 대화문 형식으로 된 단문의 번역 연습을 중시합니다. 저도 조선에서 일본어를 가르칠 때 올랜도르프 교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드레이스프링은 고전적인 교수법과 새롭게 부각하고 있는 자연주의 교수법의 장점만을 취한 단계적 교수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엄선된 어휘에서 언어적 요소의 단계적 흡수를 통해 표현의 형식을 확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 요시사부로의 교수법에 대한 인식은 대다수 연구자들이 그랬듯이 올랜도르프 교수법을 신교수법으로 이해했고 아직 뒤에 토르에서 비롯된 개혁 교수법까지 이르지 못했다. 올랜도르프는 6개월간 영어 졸업서이던가 그 책의 원저자인 게지. 요즘 학생들이 그 책을 많이 본다고 하더군. 올랜도르프와 드레이스프링 두 사람 모두 독일인 같은데 아무래도 유럽 쪽이 학문으로는 앞선 나라니까 그런 나라의 외국어 교육부터 연구해야겠지. 하여튼 분명한 건 일본인에게 맞는 교수법이 필요하다는 게야. 거기에다가 일본인이 만든 영어 교과서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 한 가지만 더 말하면 부교재로 활용할 만한 재미있는 영어책도 필요한 것 같아. 6개월간 영어 졸업서는 이노우에 츠토무가
1888년에 올랜도르프가 쓴 교과서 더 북 오브 러닝 잉글리쉬 인 6months를 번역한 책입니다. 6개월간 영어 졸업서 번역본은 출간 이후 20년간 46세를 찍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